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엘 가업승계연구소 위원 이하수입니다. 주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상희 위원님은 그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인사를 드렸고 저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고 부동산에 관한 이런 좀 좋은 내용들,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변화가 가장 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그 부동산과 뗄 수 없는 게 세금하고 결국 대출인데요. 현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우리가 오늘 방송 날짜로 치면 한 달이 좀 지났거든요.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지금 벌써 6월 말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의 아파트가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이 대출은 이제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이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0억이 훌쩍 넘거든요. 전세금도 이 30억이 되니까 강북에 있는 아파트도 조금 뭐 저렴하다고 하면은 12억. 일반적으로는 15억이 넘고 마포 이런 데는 이제 강북이 아니죠. 뭐 20억이 훌쩍 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데 대출이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출을 어떻게 일으켜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해도 6개월 내에 또 전입을 다 해야 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갭 투자가 막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전세 자금,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친다든지 이런 이제 좀 유들이 있는 그런 방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새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 정책을 보면 정말 실수요자 그리고 무주택자들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 이게 이제 정부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그 628 대출 규제부터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제 각도가, 정책 방향이 저는 좀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연장을 하면은 7월부터는 또 스트레스 DSR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쉽게 말하면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서 나의 연소득에 이 연관을 짓는 게 스트레스 DSR인데 굉장히 이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의 시행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도 줄고 또 얼마 전에 발표된 대출 규제 정책으로 또 6억이라는 한도도 생기고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는 즉 갭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규제책을 볼 때는 앞으로의 정부의 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행보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사용 용도나 또 소유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종류에 따라서도 또 세금이나 정책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주거용 부동산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종류. 2번이 부동산 종류입니다. 저희가 오늘 위원님이랑 내려올 때 5가지를 저희가 콘티를 짜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본은 없고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로만 저희가 짜갖고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부동산 종류입니다. 첫 번째 얘기, 우리가 이제 5가지 그 테마가 다 연결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대출 규제책이 나왔죠. 대출 규제책이 나왔고 지금 이제 곧 이어서 아마 이제 세금 쪽으로도 아마 맞습니다. 규제 정책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세금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벌써 32조의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 소비 진작 정책으로 이제 쿠폰부터 지금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쓸 돈은 많고 거둘 때는 지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이 과연 우리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픽스돼 있을지는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과 더불어 세금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조세 정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부동산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부동산은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아파트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우리가 많은 부동산이 있지만 저희가 교통 정리를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한쪽은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시면 거의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대표가 아파트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중에 먹고 잘 수 있는 공간, 즉 아파트, 뭐 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이런 주거용 부동산이 한쪽에 있고 나머지 한쪽은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 토지 위에 있는 공장 있죠. 네, 공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많이 있는 창고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임야도 있고요. 그리고 땅만 있는 나대지 같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꼬마 빌딩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자고 할 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주를 실행하는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나머지는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저희가 좀 교통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들은 지금까지는 이름이 없이 있다가 누가 소유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인이 또 기업이 소유주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소유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는 또 관련해서는 법인이 하게 되면 또 주식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을 예를 들면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공장이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있겠죠. 그러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 부동산을 어떤 이제 소유 형태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들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뭐 아파트가 성남에 있어. 내 공장은 평택에 있어. 그러면 사장님들은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남에 있는 아파트와 평택에 있는 공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그렇죠. 좀 따져보면 좀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개인 소유가 많고요. 공장은 법인 소유가 많겠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주체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누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이 있고요. 하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그 시가 그대로 평가를 받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상당히 좀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라기보다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주식으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장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장은 똑같이 10억짜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10억의 재산 가치를 나타내는 근거는 개인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그러면 주식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와 실물 자산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굉장한 차이점이 좀 있죠. 그죠? 네. 예.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것도 연관성이 있는데 올 초부터 좀 이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게 감정평가라는 게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듣기로는 세무당국에서 소위 말하는 국세청 세무당국에서 이 감평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감평비를 한 거의 100억 가까이 96억 가까이 편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세제 혜택 실질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무 쪽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을 약 1조 정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감평에 관한 얘기 좀 한번 말씀 주시죠. 네, 감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주축으로 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테마 때 말씀 나눴던 정책의 지향점을 좀 보면은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국세청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AI 시스템이 벌써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AI 시스템이 정확하게는 8월 달부터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의 어떤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돈이 흐르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이상한 징후가 있는 거래 내역은 AI가 스스로 캐치를 해서 그게 이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모든 뭐 은행 거래 내역이라든지 돈의 흐름을 국세청이 다 알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세청의 입장은
예를 들면 구세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가를 대입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 우리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게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가 좀 비교를 했는데 실물 자산은 사실은 납세자가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는 활동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은 실물 자산 우리가 이제 꼬마 빌딩을 예를 들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거의 99% 지금 감정평가액으로 시가가 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꼬마 빌딩이 서울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꼬마 빌딩은 거의 감정평가로 시가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저기 지방에 있는 뭐 그런 꼬마 빌딩은 또 기준 시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빌딩은 꼬마 빌딩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꼬마 빌딩 말고 우리가 이제 사장님이 많이 갖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네, 공장들 그렇죠. 많으시죠. 그렇죠. 공장이 많죠. 우리 제조업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공장 그리고 제조업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창고. 요런 우리가 이제 그냥 사업 뭐 업무 유관 자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공장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옛날도 아닙니다. 올 초만 해도 이 공장을 우리가 공장이 녹아 있는 주식을 평가해서 이제 증여나 양도를 할 때는 그 공장의 시가를 일반적으로 기준 시가를 많이 잡았거든요. 맞아요. 그러셨어요. 시가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부가가 있고요.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공장을 구입했을 때 나갔던 코스트. 그래서 취득원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매년 인플레이션 되는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준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시가격인 기준시가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국세청이 굉장히 선호하는 감정가가 있죠. 이 1, 2, 3번 중에는 감정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공시가격은 한 60 정도 된다고 보고 취득원가는 그보다 훨씬 싸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장이 녹아있는 주식을 평가해서 증여나 양도를 할 때는 세무사님들이 보통은 기준시가로 많이 합니다. 예. 그 취득가격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올해 이제 6월 11일부터는 어쨌든 국세청이 지금은 토지와 공장, 창고도 그 외에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공장이라고 대명사를 썼는데 공장을 평가할 때도 이제는 감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죠. 국세청한테. 그게 이제 처리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7월이니까 지금 현재 날짜로는 원칙으로는 우리 대표님의 공장이 녹아있는 주식을 평가할 때는 감정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실물에 비해서 주식의 이제 절세 효과가 조금은 사실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평가할 때는 실물 부동산에 비해서는 어떤 좀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은 그 플렉서블한 자유로운 그런 활동폭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실물에 비해서는 주식으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절세 효과는 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 주식을 평가할 때 절세 폭이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이 이 감정 평가도 하고 있고 옛날에 감정을 하지 않고 평가했던 것들에 대한 소급 감정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절세폭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자산보다는 그래도 주식이 좀 절세가 많이 되기는 하죠. 네. 저희가 최근에 상담했던 그 가정 같은 경우가 저희가 1월에 선친이 소천하셨는데 저희가 7월 말에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부를 좀 기준시가하고 감평을 섞어서 하던 거를 6월 11일 그 발표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감평을 좀 올려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저희가 네. 그 부동산을 다 감평을 하기로 했죠.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보다 감평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사실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절세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 전혀 지금 대본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예를 들면 저희가 100을 감평이라고 보고 60을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는 네. 이제 100으로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100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 국세청의 감평액과 그리고 납세자 측의 감평액은 사실은 좀 온도차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세청의 감평액 기준으로 한 10%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는 5억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저가 간평이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유도리가 있게. 그렇죠. 저희가. 저가로 간평을 해도 국세청에서 뭐라고 트집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간평액을 우리가 100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그 100의 국세청 간평액에서 얼만큼 정도는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저희 로우로 갈 수 있거든요. 낮게 갈 수 있는 간평액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준액만큼은 살뜰하게 우리가 찾아서 절세를 하시고, 거기서 또 우리가 이제 저가 이런 게 또 조금 기술이 있거든요. 네. 국세청이 인정하는 저가 양도라든지 이런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합법적인 그런 절세 툴을 잘 쓰신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살뜰하게 찾아서 그렇죠. 저희가 절세를 하도록 맞습니다. 하고요. 네. 네 번째 저희 준비된 얘기 중에는 자, 이제 부동산 자산을 새롭게 확보하시려고 하시거나 또는 더 늘리시려고 하실 경우에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지 계속 제가 우리 이 위원님께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네. 네, 워낙에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서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네. 예, 과찬이시고요. 제가 고객분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100억을 벌어서 50억을 세금을 내는데 한 10억 정도를 정말 어렵게 절세를 하면 국세청에서 뭔가 공격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는 기본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절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절세, 최대한의 절세는 하는 것은 맞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라리 저는 오히려 저는 그 부를 확대하는 데 오히려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을 벌어서 50억 세금 내야 되는데 뭐 40억으로 10억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0억을 버는 그 부동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100억을 200억으로, 300억으로 늘린다고 하면은 이 100억 벌어서 40억 세금 내는 것보다는 200억 벌어서 한 80억 세금 내면 기분이 더 좋죠.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용어로는 이제 부의 확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절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을 통해서 좀 부를 확대하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의 확대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지렛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공장이 한 채 있는데 공장을 한 채 더 늘릴 수도 있죠. 그쵸. 2공장을 합시다. 창고도 더 지을 수도 그렇죠. 있고. 3공장을 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그 공장을 늘릴 때 예를 들면 이제 빚을 또 수십억을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채무를 늘릴 때도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정책자금이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이 서울에 있는 그 꼬마 빌딩이라고 표현하죠. 꼬마 빌딩 뭐 200억, 300억짜리를 매수하는데 거기에도 정책자금이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근생을 사는데 무슨 정책자금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생을 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을 저희가 믹싱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 믹싱이 잘 됩니다. 공장은 국세청이 봐도 업무 유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꼬마 빌딩, 근생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볼 때 사업무 유관 자산이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근생은 사장님들이 일반적으로, 병원 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너분들이 정책자금이나 좋은 금리, 좀 싼 금리 그런 거를 못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생을 사시거나, 이제 공장은 당연한 거고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근생을 사실 때도 저희 이제 사업 플랜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사업 플랜을 통해서 근생을 매수하실 때도 그런 좋은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버리지 효과는 은행 자금도 물론 좋지만 은행 자금과 믹싱해서 정책 자금을 좀 믹싱을 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 어떤 금리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이제 방편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편들을 써서 그 부의 확대를 하는 밑거름으로 쓰시면 좋죠. 일단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100억짜리 건물 하나보다는 100억짜리 건물 2개, 3개 그렇게 갖고 가시면은 확대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업 플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플랜 안에는 저희가 어떻게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지, 입지 또 내지는 임대는 어떻게 맞추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같이 전략을 짜드리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은 사실은 정말 오묘하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제 우리 투자가 부동산인데, 일단은 부동산을 처음에 살 때 레버리지 효과를 잘 일으켜야 됩니다. 좋은 금리와 또 많은 한도도 도움이 되겠죠.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좋은, 흔히 얘기하는 양질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고, 구입을 하기 전에 그 레버리지 효과보다 사실은 더 빨리 따져야 되는 게 입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이 서 있는 게 입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옛날 말로 하면 몫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곳에, 어느 로케이션에 이 부동산을 사고
투자를 해야 내 부가 확대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좋은 목에 꼬마 빌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세웠을 때 설립을 하거나 매수를 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MD 전략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제 임차인이 어떤 이제 보증금과 월세로 들어와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임대가 다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 임대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아까 이제 은행 이자 같은 경우도 내고, 그리고 이제 관리비도 내고, 그리고 이제 손에 쥐는 게 우리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입지에 좋은 레버리지 효과로 이 부의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또 그 건물은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 가치가 올라갔을 때 이제 사장님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건물을 어느 시점에는 좀 팔고 싶다. 어느 가격에는 팔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양도 전략까지 짜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주고 싶어. 이걸 저희가 이제 가문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그룹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왔듯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강남에 있는 300억짜리 건물이 우리 직계 비속, 우리 자녀, 그리고 손자녀, 그리고 더 대대손손 갈 수 있으면 좋겠죠. 네. 토지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고 그 좁은 나라에 바다고. 맞습니다. 삼면이 바다고 네. 강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농업이 뭐 근본인 나라이기 때문에 농지는 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대지가 흔히 얘기하는 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대지를 사두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거든요. 계속 그 부가 확대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좋은 대출로 많은 그 부의 확대를 일으켜서 또 그 확대가 된 가문의 부동산을 또 우리 자손들한테 대대로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전을 할 때, 즉 직계 비속, 손자녀 그리고 대대손손 내려가는 그 가문의 부동산은 개인의 실물 자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법인의 주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 절세 전략을 잘 쓰고 승계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죠. 제가 5번째로 준비한 질문인데 먼저 하셨어요. 그게 5번째. 마지막으로 5번째였군요. 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자산은 또 잘 승계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으로 가서 실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를 현물출자 등이라는 주식 등을 통해서 방법으로 또 승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자녀법인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방법들로 승계를 하시게 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절세를 해서 승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된 세금하고 대출 등에 또 관해서 정책 지향점을 말씀을 나눠봤고요. 부동산 또는 가업 승계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010-5500-9632로 전화를 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나요? 예, 그럼요.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제가 방송에 더 나올 수 있을지 몰라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산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 세대랑 저희 세대만 해도 좀 달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성실근면이 정말 삶의 그렇죠. 모토였거든요. 네. 저도 이제 우리 부친의 그 성실근면함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자랐는데 저희 세대와 저희 자식 세대는 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은 저를 뛰어넘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MZ 세대들이 볼 때 할아버지의 삶과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의 삶은 정말 달라요. 요즘 MZ 세대들이. 그래서 우리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목장갑을 끼고 30년, 40년 이렇게 읽어온 그렇죠. 이 제조업을 보통 자녀들이 지금 쉽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압승계 컨설팅을 할 때도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거든요. 네. 예, 국세청에서 좋은 절세 툴을 주고 특례 정책을 준다고 해도 우리 아들, 딸이 이어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가업 승계를 저희가 더 크게 표현하면은 자산 승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가업 승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님이 하던 사업을 아들, 딸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업 승계고요. 제가 말하는 자산 승계는 이 가업 승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식들이 안 할 확률이 많이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하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수십 년간 이어온 부가 녹아 있는 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 주식의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동산을 지금 와서 아들, 딸이 가업을 승계 안 한다고 해서 그 부동산을 누군가한테 팔기는 또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가문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동산, 그 알토란 같은 그 정말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 아들이 제 사업을 안 있더라도 그 부동산은 자손한테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지금 심각한 조금 어떤 연구를 하셔야 되고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이제 4년, 5년 이렇게 이렇게 선장님이 배를 몰고 가실 텐데 지금 자산가 계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큰 규모의 부동산, 큰 가치의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세라든지 네. 대출에 대해서는 벌써 조금 이 반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산은 지금이라도 승계를 오늘 당장 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으로 연구하고 미리, 네.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자문드리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오른쪽 상단에 010-5500-9632번입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고요. 지금까지 정일가업승계연구소 이하수 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